여러분, 대한민국과 유엔의 관계, 이거 정말 역사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아주 특별합니다. 한 나라가 국제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바로 그 기구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오늘 왜 한국이 유엔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지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지켜낸 나라. 이 말 한마디에 한국과 유엔의 그 뗄 수 없는 관계가 다 담겨 있는데요. 과연 이 말에 담긴 무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개의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유엔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약속에서 시작해서요. 한국의 건국,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성장, 또 거기서 비롯된 새로운 책임감과 미래 비전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유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유엔은 인류 최악의 전쟁이 남긴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 피어난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1년 루스벨트와 처칠이 처음으로 연합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이름을 구상했고요. 마침내 전쟁이 끝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 50개국 대표가 모여서 유엔 헌장에 서명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해 10월 24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인류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딱 출범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국제기구가 한 나라의 운명과 정말 깊게 얽히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는요, 정말 유엔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유엔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그냥 좀 도와준 조력자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삼파 역할을 했습니다. 1947년에 한반도에서 자유선거를 하라고 지원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해에는 그 선거를 직접 감시하면서 정부 수립을 도왔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땅땅땅 공인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유엔이 대한민국의 탄생 보증을 서준 셈이에요. 하지만요, 이 특별한 관계는 곧바로 아주 거대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1950년, 전쟁이 터진 거죠. 바로 그때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기구였던 유엔은 창설 이래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깃발 아래 군대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4만 9천 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 깃발 아래 싸우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유엔군의 숫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큰 기반이 된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끔찍했던 전쟁 이후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에 과거, 그리고 오른쪽에 현재. 이 극적인 대비가 느껴지시나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국제사회 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국이자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성장은 나이틀리 한국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지? 도움만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그 빚을 갚고 세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유엔이 지켜낸 나라이며 이제는 유엔을 지켜야 할 나라. 바로 이 뒷부분이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사명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유엔 깃발 아래서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깃발이 상징하는 평화의 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지원하는 나라로 역할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는 유엔 개혁,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이건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혼란에 빠진 이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의 중심에는 홍익이라는 우리 고유의 철학이 있습니다.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포용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유엔을 특정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국제기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에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딱 보이죠. 기존에 잘해왔던 평화 유지나 개발 협력은 물론이고요. 기후변화나 디지털 거버넌스 같은 새로운 미래 의제까지. 바로 이런 지점들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합쳐서 유엔 개혁을 이끌기에 정말 최적의 위치에 서 있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분열과 불신이 다시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21세기형 유엔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길에서 유엔의 도움으로 기적을 이뤄낸 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